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페미니스트 정치적 대화 팟캐스트 거침없는 해장 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와 너무 항상 기계적인 기계적인 오프닝. 네, 안녕하세요. 네, 갓김치입니다. 네, 지난 방송에 이어서 가을님, 꽃뱀님이랑 같이 하고 있고요. 잠깐 쉬고 왔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미꽃뱀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을입니다. 지난번에도 사연 읽어드렸었는데 또 이제 사연 들어온 게 있어서 그것도 소개해드리면서 얘기를 할게요. 이게 지난번에 지난 방송에서 제가 이제 사연 좀 많이 보내주세요 했더니 정말로 막 사연들이 막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소통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며 그런 김에 저희가 되게 오랜만에 얘기하는 거긴 한데 한동안 제가 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방송에서. 그런데 이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 때가 왔다. 저희 해장상담소 팟캐스트 홍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제 좀 많이 알려야 될 때가 다시 온 것 같아요. 네. 한동안은 이제 좀 많이 올라왔네 싶었는데 아니야,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아시죠? 왜 이렇게 홍보할 때 뭐 그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다가 있잖아, 그 어제 해상상담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뭔데? 몰랐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입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조금 홍보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공세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연은 계속 받고 있고요. 메일 주소 uchiang.today@gmail.com 유치장.today입니다. 이쪽으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은 한국여성민우의 SNS 계정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 사연이나 환영합니다. 그러면 사연 하나 먼저 소개해 볼게요. 자전거 타면서 해장상담소 듣고 있는 사람님이 보내주신 건데 이거는 가을님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자전거 타면서 해장 상담소 듣고 있는 사람님.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자전거 타면서 해장 상담소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팟캐 다 듣고 예전 거 다시 듣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생각나는 이야기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 친한 언니랑 성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제가 다니는 대학에서 교수님이 땡땡양은 언제 결혼하실 겁니까? 라는 물음을 하시면 교수님, 저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라고 한 생각이라고 말했어요. 실제로 전 지금 제가 이성애자가 아닌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정확히 뭔지 확신은 들지 않는 상태입니다. 교수님께 저렇게 말하려고 한 건 워낙 비슷한 질문을 많이 하셨고 어쩌면 호모포비아 된다는 생각도 들고 한마디로 바은 말은 종종 하셨거든요. 제가 좋아하고 친한 교수님이시지만 이래저래길래 설명해봐야 저만 힘 빠진 것 같고 그냥 띵 하게 충격은 주고 싶었어요. 근데 친한 언니가 그건 좀 뭐랄까? 혐오 표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생각해도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정말 존경했던 분인데 제가 페미니즘에 관심 가진 이후로 좀 멀어지게 돼서 교수님이라 뭔가 설득시키기도 어렵고 화가 나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저런 질문에 제가 뭐라고 해야 다신 그런 질문하지 말라는 메시지? 다소간의 충격, 효과를 줄 수 있을까? 네,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여기 교수님 전 여자를 좋아합니다.가 제일 좋지 않아요? 저 되게 괜찮다고 네, 생각했거든요. 되게 이거 정확한데 네. 다소간의 충격과 네. 다시 다신 질문하지 마. 네, 메시지. 너무 괜찮은 것 같고 너무 좋은데? 저는 그 굉장히, 친한 언니분이 이것을 혐오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지? 라는 궁금증이 일단은 들었어요. 근데 그런 걸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아직 여자를 좋아한다고 정체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게 그리고 이 교수와의 관계가 계속될 것이라든가 뭐 그렇죠. 이런 것에서의 이제 우려는 있을 수 있겠는데 충격 효과로서는 꽤 세죠. 괜찮은 답인 것 같고 저는 이제 그런 우려까지 조금 피해갈 만한 다른 대안적인 답으로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동성 결혼이 합법화될 때쯤이요? 뭐 이렇게 대답하면 약간 꼭 내가 그건 아니기도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나쁘진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정도 해야 다신 질문 안 할 것 같긴 해요. 하여튼 근데 질문하신 분들은 어떻게 대답하든 또 물어볼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해요. 왜냐면 계속 만나야 될 사람이면 네. 그거 무슨 말이야 나중에 그거 그러니까. 아까 그때 무슨 얘기로 한 거야 또 그러긴 못 알아듣고. 하겠죠. 그러니까 꼭 이제 이런 형태가 아니어도 뭐 남자친구 있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렇죠. 이런 류의 질문 그렇죠.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차피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설득시키기 어렵고 그렇죠. 화가 나죠. 그리고 화가 났을 때 내 어. 화도 풀어야 돼요. 그 너무 막 설득시키려고 하면 힘드니까 당황시키는 거. 당황시키는 것도 나중에 분명히 그러는데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어차피 말 많은 사람은 계속 말 시키기 때문에 예. 당황이라도 시키는 당황이라도 게. 시켜야 본인이 약간 속이 좀 시원하실 것 근데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교수라서 또 음. 말하기가 쉽지 않는 것 같아요. 약간 관계가 있는 것 같죠. 약간 내 마음을 알아줘서 그런 말은 마음도 안 있네. 했으면 좋겠는데 음. 근데 전대로 그런 분들은 음. 또 안 맞아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특히 또 이제 교수와 학생의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네, 교수가 권력 학생의 관계가 말을 듣고 있어요. 자기 생각을 바꿀 여지가 있다고 생각 못할 경우가 되게 맞아요. 많잖아요. 차라리 졸업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뭐 그 교수의 몫이기도 하니까 뭐 안 음. 바뀌면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 하지만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넘어가보고 다른 사연이 또 있어서요. 몽키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 꽃뱀님이 읽어봐 네. 주세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그렇듯 잘 듣고 있습니다. 더운데 사무실 에어컨이 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저 요즘에 좀 틀고 있죠. 요즘에 못 살겠어요 정말. 이주여서 이것에다 트세요? 네, 저희도 들고 있어요. 네. 저희 물이 비가 와서 장마 와서 물이 막 천장에 내려와요. 아, 곰팡이 냄새가 힘들겠다. 엄청 나서 아침에 오면 에어컨부터 켭니다. 진짜 안 틀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막 전기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했었는데 일정 부분 많이 내려놨죠. 너무 내려놔야 더우니까. 돼요. 네. 7발 8초면 내려놔야 돼요. 살 수가 없어요. 네. 네, 저는 아직 첫 월급 못 받은 중소기업 인턴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장애인을 고용하고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총 60여 명 중 사무실에는 2~3명, 공장에는 10여 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장애인 남성분 A가 저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공장이 너무 불편해졌습니다. A가 정확히 어떤 장애를 가졌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이름이랑 나이를 물어보더니 만날 때마다 과장된 투로 인사를 합니다. 회사 사람이 이름으로 땡땡 누나 이렇게 부르는 것도 싫은데 멀리서부터 하이톤으로 땡땡 누나 안녕? 누나 이렇게 부른다. 누나 그 소린가요? 누나 아니고요. 되게 친근하게 네.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부르면서 오는데 무시할 수도 없어서 그냥 웃으면서 목례하거나 안녕하세요 정도로 대응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 반응도 문제입니다. 주변에 제 엄마 아빠 뻘 비장애인 직원들이 하루 종일 땡땡 누나만 찾아라거나 사무실에서 일하는 제가 공장을 방문하면 오래 있다 가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한 번은 공장에서 제가 어떤 물건을 찾고 있었는데 A가 달려와서 물건을 찾아줬고 주변에서는 아주 날아가네 날아가 이러면서 웃었습니다. 어쨌든 분위기상 누나고 비장애인인 제가 귀엽게 봐줘라 라는 식인데 제가 너무 민망하고 싫고 짜증납니다. 업무상 2일에 한 번쯤은 공장에 방문해야 하고 매일 회사 식당에서 점심마다 마주치는데 저런 반응들에 웃어넘기는 것도 너무 감정 소모가 크고 부담스럽습니다. 이 사태에 이제 브레이크를 주고 싶은데요. 누구한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고민이 큽니다. 최대 고민이시고 평소 장애인 인권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장애인과 함께 지내는 경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정까지도 장애인을 대상화하는 거 감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드네요. 물론 다른 것도 많아요.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도 타 부서 인사하러 한 바퀴 도는데 어떤 남자 상사는 저한테 자기 부하 직원 소개하면서 애인이 없다고 소개하고 다른 부서 남자 상사는 저를 자기 부하한테 20대래 이런 식으로 소개해서 개싫었습니다. 대표라는 사람은 여직원들 앞에서 본인 약 먹으면서 내가 임신성 빈혈이 있어서 그래. 허허허 이런 농담하고 자빠졌습니다. 한 번은 면담이라고 불러서 훈화 말씀하는데 미국 코미디언 마크 트웨인이 한 말이라면서 위기가 닥쳤을 때 남자는 지갑을 꺼내보고 여자는 거울을 꺼내본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왜냐고 물었더니 잡지에서 봤는데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요. 그런 것도 너무 어이없었는데 검색해봐도 안 나와서 나중에 동료 직원한테 그 말 의미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남자는 위기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여자는 몸을 팔아 해결하려고 한다는 의미라고 바로 해석하더라고요. 크크크. 우리 회사는 청소도 여자 책임입니다. 사무실에 소화기가 터진 채 구석에 있었는데 여성 상무님께서 여직원들 다 모이라고 하더니 내가 많은 회사를 다녔지만 여직원들이 이러는 거 처음 봤다면서 사무실 청소에 대해서 일장 연설을 했습니다. 나이, 직급 상관없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하시던데 왜 성별은 상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회사에서 자꾸 꽃이 되고 여자로 읽히는 게 정말 싫은데 A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제가 이걸 견뎌야 된다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 자체로 대상화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제가 너무 싫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런 힘든 상황에 대한 네.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눈에 선하게 그려지긴 하거든요. 그쵸. 저는 이 말씀하신 모든 상황이. 맞아요. 저희 고민을 되게 깊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깊이 하셨어요. 근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저는 그러니까 이 A라는 남자분의 뭐 의도 이런 걸 다 떠나서 저는 주변 사람들이 일단은 네, 너무 문제인 문제적인 것 것 같아요. 같고 너무 무례한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저는 이 A라는 남성에 대해서도 무례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무례한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 역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수자를 되게 아이 취급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여성이건 뭐 이주 여성이건 맞아요. 이주 노동자건 장애인이건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이런 왜 전 초등학교 때도 그거 진짜 싫었거든요. 왜냐면 아이한테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인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야 뭐 누가 누구 좋아하나 보다 뭐 이런 말을 어른들이 되게 많이 하잖아요. 폭탄 투하잖아요. 폭탄 투하.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가 얼마 전에 휴가에 혼자 집에 있는데 낮에 약간 종교 뭐 하러 오시잖아요. 창문이 열려져 있어가지고 머리가 이제 산발이긴 했는데 엄마 어디 계시니 그러는 거 저한테. 왜 반말이야? 근데 제가 그렇게 동안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머리가 산발이고 티셔츠 입고 있고 낮에 집에 이러니까 있고. 안경 쓰고 있고 낮에 집에 있고 어. 근데 그때 느꼈어요. 아 10대한테 저렇게 말하는구나. 음. 왜 엄마 어디 가시니라고 그러지? 그냥 이렇게 무례한 게 이제 10대들에게 놓여지. 네, 약간,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런 차원에 연결된 걸 수 있을 예. 것 같은데 아무튼 사실은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이게 되게 민감한 어떤 감정선의 문제일 그쵸. 수도 있고 남이 옆에서 이렇게 쉽게 장난하듯 농담처럼 얘기할 일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뭐 장애 이런 문제 다 그냥 떠나서도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A가 장애인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막 말하지 않을 거거든요. 아무리 아나무인이어도 뒤에서나 얘기를 해도 앞에서 대놓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에이 뭐 애 같은데 어때? 약간 이런 느낌 같은 게 깔려 있는 걸로 생각돼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되게 그게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사연 주신 분이 불편할 수 있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가 너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땡땡 누나만 찾아 이런 말을 그러니까요. 하는 그러니까 예, 이 자체. 속에서 A는 어쩌면 사람들이 막 웃고 재밌어하고 이러니까 아 되게 좋은 건가 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게 되게 이상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 네. 거죠. 네. 그리고 역시나 이제 중간에 얘기하신 다른 경우들을 보니까 아 이러니까 그 연장선에서 그렇게 됐겠구나 싶은데 그래서 참 대안이 되게 막막한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뭔가 이제 같은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좀 다른 분위기를 만들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장애 여부를 떠나서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나한테 치근덕대면 싫잖아요. 그렇죠. 이게 누구나 이것도 사실은 이제 그분의 말투가 아니라 친근함을 확 담았다면 그러면 사실 불편하거든요. 근데 그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으면 이게 일상적으로 사실 굉장히 불편한 그렇죠. 예, 상황일 것 같아요. 저는 이 사례 전체를 봤을 때 되게 여성 그러니까 회사 사람들이 너무 성적으로만 몰아낸 것 같아요. 네. 지금 두 사람 관계도 그렇고 또 청소나 아니면 뭐 아까 여기 아래에서 위기 닥쳤을 때는 남자 집값 돈으로 해결하고 여자는 꺼내본다. 이걸 웃기다고 한 얘기라니. 정말. 그러니까 근데 임수성 개념. 그러니까 여자는 위기 상황에 자꾸- 칼을 꺼낼 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꾸 성적으로 음. 쪽으로 해석 모든 거를 해석하려고 하는 게가 되게 불편했어요. 네. 그래서 힘드실 것 같다. 네. 네, 정말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정말 정말 회사 문화 자체의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이 남성의 문제라기보다도 그런 게 그렇죠. 너무 많이 만연해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잘 그 부분도 인지하고 계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본인을 너무 막 탓하거나 네. 그런 쪽으로 이제 고민하실 문제는 확실히 아닌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네,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그렇죠. 고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언급한 내용이기도 한데 그 평소에 이제 예를 들어 뭐 여성 인권에 관심이 있거나 뭐 제가 이주 여성 인권에 관심이 있거나 뭐 네. 이렇다고 그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랑은 전 다른 문제여야 완전. 된다고 생각하고 우린 시민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당신도 날 개인으로 시민으로 대해줘야 되고 나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신뢰를 네. 고민하는 거잖아요. 인권이라는 거는. 그게 존중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참거나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우리가 여성 인권 존중합니다, 여자 좋아한다 이런 말 하는 남자 네. 답답한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예, 그렇게 저는 예. 당연히 내가 문편하면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또 이렇게 분위기가 그러니까 내가 얘기 꺼냈을 때 이득보다는 좀 더 많이 손해보고 나쁜 사람으로 비추어진 그쵸. 것 같은 이런 게가 너무 부담스럽게 네. 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주변에 이렇게 이상하게 한 사람들한테 얘기를 만약에 하면 아마 좀 안 좋게 생각하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죠. 네. 네. 근데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네. 한 번은 얘기는 해야 네.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 그러니까 바꿀 수 그만하라. 없고. 나는 이거 불쾌하고 이건 이 A라는 친구한테도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다. 그렇죠. 예, 그 얘기를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는 거를 일단 상황을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약간 감수하는 카드를 써보시는 것은 어떨지라는 네. 조언을 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아유, 네. 참. 아니 한 번 지르시면 편이 나타날 거예요. 슬금슬금. 차라리. 예, 예. 그러니까 이 분위기라면 누구나 다. 네. 네, 이번 방송에서는 또 지난 방송에 이어서 이주 여성 관련한 얘기들을 할 건데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최근에 났던 또 기사를 가져왔어요.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재를 정부기관이 발간한 것이 있는데 이게 네. 2010년에 국립국어원이 펴낸 결혼 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1.2인 건데 이게 내용이 좀 많이 가관인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목차부터 뭐 배추는 얼마예요? 이제 한국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과일 좀 드시면서 보세요. 총각김치는 담글 줄 몰라요. 살림을 하면서 배우게 됐어. 뭐 매운탕을 끓이고 있어. 프라이팬을 세게 닦지 마. 그러니까 가사노동에 대한 것만 엄청나게 있는 그런 교재, 한국어 교재인 거고 막 그 과일 좀 드시면서 보세요 챕터에서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서 드라마를 보고 있고 며느리는 90도로 허리 숙인 채 과일을 받치는 사파가 있다거나 뭐 미역국이나 뭐 콩나물국 할까요? 라고 이제 시어머니한테 이제 물어보면 시어머니가 뭐 아범이 미역국을 좋아하지라고 해서 아이고, 그럼 참. 미역국으로 할게요라고 답하는 네. 어떤 예시들이 있다든가 이런 식의 네. 완성이네요. 아범이 네. 미역국 좋아하지 완성이네요. 이거 옛날 말이 아니에요, 아범. 애 아빠라고 하나? 아범? 이런 교재.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한국어와 뭐 한국 문화를 알려준다는 것 같은데 그때 이 한국 문화가 무엇인지 한국 문화 실체가 드러나네요. 본질. 한국 문화는 이런 거군요. 책 한 권으로 한국 문화를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근데 이제 이 교재만이 아니라 아마 한국어 관련해서 한국과 관련한 어떤 교육을 제공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아마 네, 각 지역에 저희 센터에서 이건 보니까 되게 문제적이 많네요. 저희 센터도 사용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결혼 이주 여성들은 어쨌든 살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인 언어든 필요한 언어들이 있죠. 그 문법은 배우면서 신생활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정 내에 사용하는 이런 게가 많은데 근데 다시 보니까 그럼 왜 이 그림에서 남편이 요리해서 이거 며느리가 좋아해 네가 좀 해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인방적인 이 이주민이 요리부터 김치 담그는 거 배운 거 뭐 여러 가지 맞아요. 옛날 가정에서 여성들이 하는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을까. 베트남에서도 지금 결혼하면 부부가 다 같이 자녀도 돌보고 목욕시키고 요리도 하고 그렇거든요. 물론 여성들이 조금 더 많이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가사역 한 분담은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 책에서는 다 여성, 이주민 여성 며느리가 다 더 맡아서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좀 문편합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쵸. 가사노동 많이 담당하게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근데 똑같은 상황을 쓴다고 하더라도 약간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교육 메시지 효과가 있는 걸 텐데 그렇죠. 어떤 방향으로 잡고 있느냐가 너무 여실히 보이는. 이건 그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관점이 너무나 드러나는 그러네요. 예시이긴 해요. 네. 어떤 말을 실생활에 쓸 건지에 대한 고민이라는 게 결국은 그 여성이 어떤
생활을 할 건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초기 입국자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그럴 수도 수도 있겠어요. 네. 이거 한국 문화야. 그러니까 문화로 읽힐 것 같아요.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당연히 받아들이게 되겠죠. 슬프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다문화에 대한 어떤 포함이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상황인 것 같고, 그 예전에 왜 저 본 적은 없기는 한데 TV 프로그램에서 결혼 이주 여성의 가족을 다루는 어떤 시각 같은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또 뭔가 문제적인 것들이 있었던 걸로 대략 들어 알긴 하거든요. 러브인 아시아 뭐 이런 네, 뭐 건가요? 러브인아시아라든가 고부열전, 고부열전. 네, 제목이 잘 다문화 고부연전 뭐 이렇게 그리고 되는 막 건가? 명절에 그런 거 하잖아요. 맞아. 그 이주 여성들 네. 나와서 한복 노래하는 입고, 거, 네. 예, 약간 그런 상황. 한복 입고 네, 괜히 그런 것도 하죠, 굳이. 어. 고부열전 그거는 지금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 건가요? 하고 있는 걸로 어, 알고 있어요. 그건 어때요? 전 딱 한 번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 이주 여성이 시어머니랑 갈등이 심각했었는데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두 분이 화해하는 과정이 이주 여성 고향에 방문해서 뭐 며느리가 어머님한테 그 나라 문화를 알려주는 이런 방식인데요. 근데 제가 딱 한 번만 보고 기분 나빠서 안 봤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시어머니가 그 나라에 와서 그럼 며느리가 막 큰 소리를 치고 시어머니한테 막대하는 그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고 결국은 둘이서 화해가 되고 서로 이해하게 된다. 그것만으로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한번 고향 방문 그렇게 이해 다 되면 아마 결혼 이주 여성들은 다 그쵸. 시어머님이나 그렇죠. 그렇게 보냈을 거고 또 남편들도 마찬가지로 문화 차이라는 게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서로 이해하고자 하는 거 아니면 프로그램 하나로만 해서 어렵고 그리고 실제로 생활한 때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모든 여성들이 다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살지는 못해요. 오히려 주눅 들고 상대방이 큰 소리 치면 막 가르치려고 하면 되게 말도 못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물론 반대로 자기 의견은 잘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미디어가 약간 그 결혼 이주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고부열전 네. 이런 거에서는 막 며느리가 대들고 그 시어머니랑 같이 화해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 거기에는 또 그러고 어떨 땐 되게 피해자화 하잖아요. 맞아요. 너무 맞아. 막 말 한마디 못하고 막 남편한테 이제 피해만 당하는 딱 그렇게만 묘사하는 네. 것 같아요. 그런 건 그러니까. 진짜 너무 갈등을 개인화해서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완전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그 사례 찾기도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렇게 대드는 거를 갈등으로 하는 가끔 것도. 저희 센터로 연락 와서 소개해 달라고 그러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서로가 잘 몰랐고 그래서 점점 더 이해하게 됐고 이렇게만 얘기하기에는 사실은 그렇게 대등하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왜냐면 그냥 권력 관계가 다르거든요. 완전 다르고 어. 여기에서 이제 다른 어떤 주변 지지 기반이라든가 뭐 언어에 대한 것이든 자원이든 이런 게 현격히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그런 게 마치 전혀 없는 것처럼 서로가 그냥 서로 좀 더 마음을 쓰고 착한 마음을 먹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네, 너무 쉽게 묘사되는- 얘기한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인간 사이의 갈등이 원래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상하게 또 이런 사회적인 소수자에 대해서는 되게 봉합하려고 그러고 빨리 해결이 됐어. 이미 우리 행복해. 그렇죠. 그런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꼭 나오는 게 그런 얘기잖아요. 음. 그러니까 뭔가 이제 성평등에 대한 문제들이 막 이렇게 하면은 남자 여자 아, 서로 둘이 나와서? 이해하고 네. 남자는 이런 면이 이렇고 여자는 이런 면이 이러하니까 서로 이 부분을 맞추고 보완하고? 잘 알고 어. 그러면은 이제 사이좋게 평화롭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게 될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없고 맞아요. 그렇죠. 상담하는 곳 따라서 다르겠지만 또 어떤 곳은 제가 들었을 때는 그냥 한국 문화가 그래. 그러니까 너가 맞춰야지. 너가 좀 참아야지. 이런 식으로 강요하기도 하거든요. 약간 종교기관에서 하는 이주 여성 관련한 상담 중에 약간 그런 참 인내 같은 거 강조하는 곳이 많다고 듣긴 했어요. 단체의 그 정체성 뭐 이런 운영하는 기관에 따라서 좀 다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이주 여성뿐만이 아니라 이제 상담에 전체적으로 약간 계속 그런 식으로 네. 강조하는 선주민한테도 그렇죠. 그쵸. 여성이 너가 좀 참아. 참 네. 그래서 이게 정말 그냥 이제 착한 마음 이걸로 안 되는 게 되게 제도상의 문제들이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결혼 중개 과정부터. 자체부터 네. 관계 설정이 그래서 그런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소개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제결혼은 중개업 통해서 하기도 하고 각 개인이 알아서 만나기도 하고 아니면 지인이 소개하기도 합니다. 근데 국제결혼 업체 통해서 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럼 보통 남성이 결혼하고자 마음먹었을 때는 한 3, 4일 뭐 길면 일주일 이렇게 그 나라에 가서 맞선 보고 이러는데 네, 임대인 만나는 거 아니라 단체 여성들 많은 여성 모아서 만나게 되니까 마냥 남성한테서 권력 힘은 주어지잖아요. 내가 선택하고 싶은 사람한테 결혼하고 이런 과정부터 시작해서 결혼 비용도 남성은 1,000만 원 이상 냅니다. 또 여성은 어떤 곳에서는 돈 내기도 해요. 중개업한테서 소개 비용으로. 근데 남성들이 1,000만 원 넘게 내니까 이게 자기가 돈 주고 사왔다라고 인식 잘못되신 분들도 있어요.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가족들도 오해하신 거죠. 사실 그 돈은 비행기 비용, 뭐 결혼 비용, 뭐 숙식비, 뭐 호텔 이동 비용 여러 가지 지출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렇게 결혼 단계부터 시작해서 권력 관계가 너무 다르게 나타나니까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오해하신 잘못 인식하신 분들도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 상담 내용 중에 서로 안 맞아서 이혼하겠다라고 결정했을 때는 그 돈 다 몰아내야지 갈 수 있다. 물어내라고. 그렇죠.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도 안 돌려주고 가족들이 다 가지고 있고 이런 상담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는 거 하면은 또 뭐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5개월 정도 지난 후에 남편이 어느 날 모르는 어떤 길거리에다가 놓고 사라지고 막 집 이사하고 막 이런 경우들도 기사로 난 게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외국인 아내가 집을 나갔다라고 가출 신고를 하면 6개월 후에 이혼이 가능하다라는 그 제도상의 문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런 사례도 있고 아니면 고향에 잠깐 다녀와라. 아, 그래서 편도 그래놓고. 항공 사주고 음. 그 다음에는 외국인 등록증을 공항에서 음. 바로 본인이 안 주면 나중에 다시 입국하기 어렵잖아요. 결혼이주 여성들은 남편이 조청서를 보내서 줘야 비자 반급 받고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식의 이제 뭐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되게 황당한 이유들도 많은 거예요. 뭐 전화를 잘 받지 못한다. 혹은 뭐 농촌에 있는 다른 이주 여성들이랑 어울려 뭐 수다 떠느라고 일을 제대로 안 한다. 이런 식의 이유를 들어서 막 이혼을 하거나 그런 이런 식의 이제 도망을 치는 방식으로 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거나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반대로 그렇게 잘 적응하고 사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네. 당연히 있겠죠. 제 주변 친구만 해도 지금 생각나는 친한 친구인데 되게 자녀 한 명 있고 둘이서 되게 열심히 사세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적응돼서 주변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고 그러고 있고요. 그런 케이스도 사실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언론에 잘 안 보도되지 그러니까요. 않고 저는 그런 이야기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주변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상한 한국 고용주도 많겠지만 한국 사람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당연히 이제 되게 같이 많이. 마을 이루고 같이 이루고 살다 보면 근데 그런 얘기는 이상하게 잘 안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도망간다든지 이렇게 네. 잘못만 아니면 진짜 얘기돼서 악독한 네, 한국 사업주 뭐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초기 국제결혼 가정들은 내가 잘못하면 아내가 도망가거나 뭐 이럴 수 있다. 이렇게 잘못 인식은 심어줄 수 그럴 있죠. 수도 근데 있겠네. 사실 도망가고자 하면 뭐 여권은 가지고 있든 뭐 가지고 있든 가려고 하면 다 갈 수 있어요. 네, 짠해주면 또 짠해줄 만큼 또 그런 보답이 오기 때문에 네, 짠해주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뭔가 이 중개업부터의 정책적으로 조금 네.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잘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제 결혼 이주 가정들에 뭐랄까 이 분노도 되게 클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항상 이런 식으로 재현되니까 뭐 어딜 나가도 되게 뭐 돈 좀 좀 안 사온 좋게 것 보이죠. 같은 이렇게 보는 것도 진짜 약간 그러니까 편하게 말해서 그냥 억울할 것 같거든요. 되게 그렇죠. 화가 짜증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애에서 만났을 수도 있고 네, 뭐 이게 여러 가지 그렇죠? 상황이 있을 수 네. 있잖아요. 혹은 꼭 그 뭐, 결혼 이주가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음. 모든 걸 그렇게만 계속 보는 것도 한편으로는 계속 그 편견을 강화시키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부분들을 많이 보완하고 어떤 식의 뭐 인권 침해나 이런 게 가능한 한 없도록, 그러니까 보완되도록 하는 장치들이 많이 있으면 개인들의 좋은 의지에 따라서 더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이럴 텐데 이제 그게 워낙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난주 말에도 그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도 그 사건을 하나 다뤄가지고 이게 또 되게 많이 얘기가 되기는 하더라고요. 이 사건은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캄보디아 여성분이시고요. 국제결혼 통해서 한국에 들어왔고 임신은 몇 번 했었는데 남편이 자꾸 낙태를 강요해서 거기 영상에 나온 내용처럼 친구분이 낙태를 당했어도 몰랐대요. 그때 잘 모르니까 병원에 데려가서 그럼 그 다음에는 마취하고 일어나 보니까 아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만 듣고 하여튼 이분이 지금 이 사건이 생긴 거는 한국에 들어온 후부터 남편이 계속 모험은 많이 들었어요. 최근에 2014년 그 사건 교통사고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만 해도 또 생명 보험 이런 거에서 교통사고나 이런 거 생명 위협 받았을 때 30억 맡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고 하여튼 2014년 8월 23일에 새벽에 충남 천안 부근 경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고 그때 이분이 임신 7개월이었고요. 이 한국 남편하고 같이 남대문 시장에 물건 사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면담했는데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의문은 되고 있으나 지금 대법원 판결로는 정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남성은 살인죄로 아니라 전무죄하는 형식으로 판결이 내려가고 있고요. 근데 또 2심에서는 이 사람이 죄가 있다 살인 혐의로 해서 판결 났고 이렇게 법원들마다 1심, 2심하고 대법원 다 판결이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환송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진행 중이라고 보면 되죠. 만약 이 남성분이 무죄가 인정된 경우에는 보험금 95억 원 정도 받을 수 있고 가입된 보험, 아내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은 26개, 주로 생명보험, 교통사고 이렇게 많이 다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대법원 판결문이 나오고 나서 성명서 하나 냈어요. 네. 이게 문제다. 정확히 판결해달라 이렇게 했으나 또 잘 안 된 것 같기는 해요. 대법원에서 그렇게 환송 다시 말하라고 한 경우에는 그러면 아마 이 남성이 지금 풀려 나와 있는 상태더라고요. 인터뷰 내용에 나온 거 보니까. 그래서 죽은 사람만 억울한 거죠. 네. 그리고 뭐 한국에 연고가 없으니까 이후에 소송을 막 이렇게 하기에도 되게 어려워. 그렇죠. 이미 돌아갔기 때문에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친정 가족이 저희 캄보디아 활동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명서 캄보디아어로 번역하고 공유는 페이스북나 이런 데 공유했더니 캄보디아 이주민들이 많은 관심 갖고 저희 센터에 같이 모여서 한 2회 정도 회의를 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같은 분노한 마음은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 명의로 그렇게나 많은 보험 든 필요도 없고 또 의심할 만한 점들도 많고 한번 영상 보시면 의혹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판결 난 이상에는 다시 뭐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되게 많이 답답해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폭력 사건 같은 게 되게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결혼 중개 단계에서부터 돈을 그렇게 목돈을 내고 막 이런 식의 방식이 있는 것과 한국에서의 체류권을 남편이 약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이 사실 요인이 되어서 체류권이나 뭐 영주권 발생하잖아요. 국적 신청할 때도 다 남편 협조 없으면 참 그래서 어렵거든요. 폭력이 있을 때 뭔가 신고하거나 이러기 어렵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꼭 이런 사건 하나가 되게 특수한 사건이 아니라 네. 이런 위험에 사실 굉장히 놓여 있는 걸 굉장히 보여주는 되게 맞아요. 딱 분출적으로 보여주는 딱 그냥 하나의 사건인 거잖아요. 피해 사건들은 저희가 얼마 전에 짚었는데 살해나 뭐 이렇게 목숨 잃은 경우 10명, 연인 9명인가 네, 그렇게 저희가 짚게 된 때부터 네네. 그래서 네. 많은 이주 여성들이 이렇게 살인을 당하게 되고 친구를 폭력 피해 친구를 도와줬다가 그 친구 남편한테 뭐 칼에 찔러서 죽은 경우도 있고 뭐 최근에는 시아버지에 의해서 살해당한 사건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여성들의 피해 경험을 얘기할 때 항상 아까도 얘기한 거긴 한데 이게 항상 딜레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 사실이 더 드러나야 될 필요가 있고 더 주목받아야 되고 중요한 문제를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또 피해자로만 계속해서 소환되고 재현되는 문제에 대한 너무나 큰 답답함이 있는 건데 저는 그 그쵸. 영화 미싱에서 네. 공효진의 그 캐릭터가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결혼 이주 여성으로 와가지고 막 시어머니가 엄청나게 학대하고 이런 게 이제 되게 현실적으로 묘사가 됐고 그게 이제 완전 픽션이 아니라 사실은 되게 현실적인 묘사였던 거고 그런 게 다루어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이런 게 필요하기도 한데 이제 한편으로는 다른 재현이 보고 싶다. 이주 여성에 대한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사실 이제 현장에서 당사자분들이랑도 많이 이제 만나고 이러시면서 이제 일상들은 되게 또 막 이렇게 피해 이런 게 아닐 텐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상담 센터랑 쉼터 운영하다 보니까 상담 내용은 많이 접하게 된 거죠. 짠 사신 분들은 또 나름 자기가 노하우 있고 짠 살아가는데 그럼 굳이 상담 센터 와서 나 짠 살고 있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아 네. 아니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평상시에는 최대한 이제 이주 여성이든 어쨌든 이 이주민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겪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최대한 대하려고 노력하는 거 있잖아요. 시민으로 연민하지 말고 동정하지 말고 전 되게 신기한 감정인 거. 하여튼 그러니까 하지 말고 왜 거기서 연민을 하지? 연민을 해야 될 때랑 안 해야 될 때 잘 구별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고 아닌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아까 그 가을쌤이 말한 것처럼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 알고 있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건이 뭐 이렇게 보도도 되고 했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 모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 뭐 누가 뭐 서명을 받거나 이런 단체나 이런 데 후원을 하거나 이런 형태로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이제 일상에서 만날 때는 당연히 다 피해자화 할 수 없고 사람은 피해자화하는 게 얼마나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렇게 가두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아예 1대1을 보지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잘 구별하는 그런 훈련이 서로에게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은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 관심이나 따뜻함 이런 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 근데 또 인방적인 관심들도 그쵸. 있어요. 진짜 그 어떤 무례한 관심. 그렇죠. 무례한 네, 관심. 네, 되게 따뜻하려고 하는데 막 자기 혼자 그 따뜻함에 취해가지고 약간 본인이 도취돼 있어. 내가 너무 따뜻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 진짜 무섭죠.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런 거. 그런 사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막 도와주면서 뒤에서 막 욕하고 막. 네. 그리고 굉장한 멸시가 있죠. 네. 그리고 되게 때는 고마워해줘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또 막 감히 막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이주 여성들이나 이주민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거나 이런 경우도 많고 그렇죠. 짠 안 나타나죠. 음. 짠 보도되지 않고 또 이주 노동자나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은 일은 하면 기여하고 생활하는 한국 사람처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소비나 사람이 이런 거 이렇게 똑같은데 살아가고 일을 하고 이런 게 다 그냥 기여고 삶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이제 어떤 집단한테는 계속 입증을 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이주민뿐만 포함해서 여성한테 뭐 애 안 난다고 뭐 네. 요즘 어떻다는 둥 뭐 하잖아요. 이주민에 대해서도 요즘 어떻다는 둥 그런 얘기랑 되게 비슷한 형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제일 불편한 거는 어디 가면
전에는 뭐 네. 어디 기관에서 이주민 기관인데 막 어머님 이러는 거야. 아. 왜 결혼 이주여성들은 다 네. 애 낳고 네네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음. 난 수도 있고 안 난 수도 있는 그쵸. 거죠. 그럼요. 진짜 그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 진짜. 어느 정도 연령대면 다 어머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저 목욕탕가 어머니라고 어머니.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무조건 어머니라고 하던데요. 어.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나 봐요. 그냥 손님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남자도 손님이라 해. 그러게. 그러니까. 아버님이라고 안 하잖아요. 아버님. 내가 당신 그죠? 어머님이야. 뭐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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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님. 맞아, 맞아. 얘기하기도 사장님, 하죠. 사장님. 진짜 이상해요. 제발 손님이라고.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네. 막 이제 드라마든 영화든 그런 데에서 그러니까 결혼 이주 여성 이 역할의 내용인 게 아닌 네. 그런 캐릭터 있잖아요. 이를테면 뭐 형사인 결혼 이주 그렇죠. 여성이야. 뭐 이런 식의 맞아요. 그냥 건조한 그렇죠. 거가 정말 많이 나왔으면 재현 많이 돼야 좋겠어요.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이주민에 대해서. 이미 사회적으로 활동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뭐 대통령상 맡은 분도 있고 음. 또 스스로 이주민 단체 만들어서 뭐 해서 자국민 도움 주기도 하고 뭐 한국인한테 도움 주기도 하고 또 아까 얘기한 경찰이나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저처럼 이렇게 인권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노출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죠. 또 미디어나 이런 데서 굉장히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보여줘야 되는. 근데 이 와중에 뭐 최민수 씨가 그거 하는 거 아시죠? MBC에서 하는 그 최민수 씨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굉장한 난리 났잖아요. 난리가 그거. 난 너무나 비하적으로 네네. 표현했다고. 그러니까 그 문화권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어떤 그냥 선입견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어떤 드라마인지 뭔지 네. TV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게 아무튼 편견으로 되게 가득 차 있었던 맞아요. 거죠. 그래서 뭐 실제로는 뭐 가상의 뭐 나라를 설정한 거다라고는 하는데 사실 음. 문화적으로 어디서 차용했는지가 되게 빤한. 그렇죠. 네. 의상이나 이런 게 너무 음. 보이던데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그냥 될 사람들이 그 드라마로만 보지 않고 아 그 나라가 그런 문화구나 그럼요. 뭐 이렇게 은연중에 계속 오해하게 만드니까 네. 문제죠. 그러니까 미디어 제작자들 진짜 고민 많이 해야 되고 네. 이런 재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전 좀 신기하긴 했어요. 약간 다른 측면에서는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상황 있잖아요. 예전 같으면 사실 그게 이렇게까지 아, 문제되진 않았을 것 그쵸, 같은데 예전에 막 까맣게 분장하고 막 옛날에는 이상하고, 그 시커머스 이런 네, 거 진짜. 해가지고 개그까지 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흑인에 대한. 음. 근데 지금 최소한 그 얘기가 나오는 거는 저는 또 좀 어떤 면에 약간 신기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되게 생각보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이주민에 대한 그 복잡한 심경이 어렵긴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구로동에 이사를 가는 시점에 거기가 이제 중국인이 하도 많으니까 처음에는 약간 무서운 거예요. 예, 약간 뭐 전체 뭐 서울 시내에서 뭐 사건 사고 제일 많은 뭐 1위 하고 뭐 이랬다는 둥 뭐 이렇게 쳐보면 구로동이 뭐 그게 되게 높다는 둥 이런 것이 있으니까 되게 가기가 되게 주저되고 위험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한 10년 산 친구가 있었어요 그 동네에. 근데 그 친구가 꽃뱀 너 진짜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그렇죠. 딱 그렇게 얘기하고 더 이상 말도 필요 없어요. 왜냐면 어. 스스로 약간 알기 때문에 말 그 한마디로 딱 정리됐어요. 그래서 약간 내가 왜 이랬지? 잘못 생각했다 그랬더니 그거는 편견이야. 그렇게 하고 끝났어요. 근데 그 사람 10년 살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더 무서워.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누군가 이렇게 그런 거 마음이 들 때 실제로 뭐 사건 사고가 많은 건 사건 사고가 많은 게 아니라 노출이 많이 돼서 그렇고 그렇죠. 예, 맞아요. 실제 사건 사고가 많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납득되고 살면서 더 느끼고 한국 사람이 더 무섭다는 게 택시를 탈 때마다 그 말을 하는 거 여기 짱게 많다. 뭐 중국인 사기 많이 친다. 조선족 어떻다. 이 말을 택시를 탈 때마다 해요. 그러니까 이 진짜 깊은 혐오가 그래서 정색하면 바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바로 이해해요. 왜냐면 자기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건 알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데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서 약간 그냥 말 시키는 거예요. 말 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길티 플레저 같은 건가? 네. 그렇죠. 알더라고. 바로 알아요. 그리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 왜 그러니까 범죄율은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더 많죠. 그렇죠.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그 이주민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범죄가 더 많은 거 아니라 그러니까요. 피해 자체가 그냥 하나 있으면 외국인이다 그러면 외국인 듣는 순간 그럼 다 나쁘다 이렇게 맞아요. 좀 확대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제일 안전한 뭐 동 뭐 1등을 뽑혔더라고요. 그쪽이요? 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 수 없어요.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 사회가 뭔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모른다는 것, 다르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 훈련이 맞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걸 해야 되는 사실 것 그런 같아요. 경험도 만나져야 사실 네. 이것도 많이 희석되기도 할 텐데. 네.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저도 밤에 택시 타는 건 되게 좀 많이 그렇죠. 두렵더라고요. 아, 그렇겠다. 그러니까 네. 말을 하는 순간 외국인이구나를 그렇죠. 알고 어떤 말을 할지 막 되게 그럴 것 같아. 얼마나 또 말을 시키면서 이상한 말을 많이 편견을 하겠어요. 가지고 또 막 물어보고 그럴 수 있죠. 물론 그러니까.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네. 네, 지금 또 시간이 저희 다 돼가지고 오늘의 해장 픽을 네. 얘기하도록 할게요. 네, 추천하고 싶은 거 얘기해볼까요? 네, 저는 저희 센터에서 NGO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후원자님들 한 명 한 명이 조금씩 모아서 네. 후원금으로 저희 활동하고 있어요. 이주여성 인권센터. 네, 그렇습니다. 이주여성 포털에 치면 인권센터. 나오죠. 이주 여성 인권센터. 나옵니다.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홈페이지 개편하셨죠, 최근에? 개편해서 되게 예쁘게 되어 네. 있습니다. 네, 한국 이주 여성 인권센터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 많은 활동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원 부분, 재정이 좀 그렇죠. 많이 확대해야 또 많은 어려움 있는 이주민분들 지원할 수 있어서 저희가 몇 명 후원자 모이고 있는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100명이요. 네. 아. 그래서 몇 명 아직 다 못 채우고 있고요. 네, 따뜻한 손길 많이 필요한 막 상황입니다. 가입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 주시면 근데 좋죠. 민우에도 같이 같이 회원학 캠페인 하고 있거든요. 두 개를. 네, 저희가 그 신규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에코백 예쁜 거를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후원해 주신 분들도 이렇게 보내드리려는 예정이고요. 네,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오늘의 해장픽으로 후원을. 그러니까 사실 되게 적은 인원으로 엄청 많은 일 하고 계시잖아요. 네. 후원이 맞아요.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죠. 네. 저도 해장픽으로 여기를 밀게요. 아, 왜냐면 네. 그럼 저도- 제가 뭐가 되죠? 네. 나 뭐 추천해야 돼? 아니 저도 그 네. 동네 사니까 관심이 많아지고 실제로 이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쨌든 이주여성 인권센터는 여성주의 관점으로 하는 활동하는 네, 단체 맞습니다. 여성 단체잖아요. 네. 여성 단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페미니즘 관점을 가지고 이주 여성을 지원하는 이제 시민 단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 관심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일단 홈페이지 와. 찾아서 들어가 보시면은 활동들 이제 쭉 보시면 아마 후원하고 싶으신 마음이 들지 않을까. 네, 그럴 너무 거예요. 많이 되는 거 아니에요? 와, 에코백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2명. 네, 이 와중에 이 와중에 저 해장픽 네. 추천할게요. 저는 먼저 저희가 요즘에 주말에 자주 노는 코스가 있어서 여러분께 추천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요즘에 이대 쪽에 아트하우스 모모와 소녀방앗간이라는 밥집과 카페 파스텔이라는 카페 이렇게 세 꼭지점을 하루를 잡아서 이렇게 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일단 뭐 아트하우스 모모는 좋은 영화 많이 상영하니까 소녀방앗간은 한 6,000원 정도의 양질의 백반을 먹을 수 있는 되게 좋아요. 이름도 좋네요. 네, 그리고 막 겸사겸사. 산나물밥 이런 거 하고 되게 분위기도 엄청 조용하고 혼밥하기 되게 좋고 그렇고 카페 파스텔도 약간 예쁜 문구랑 시집 이런 거 되게 많이 팔면서 되게 널찍널찍한 공간에 음악이 엄청 좋고 사람이 되게 없어요. 아직 안 알려졌는지 거기도 오래 있기에도 전혀 눈치 안 보이고 그래서 뭔가 있기에 좋은 공간이어서 저는 항상 이제 그렇게 세 개를 찍는 거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왠지 추천하고 싶어가지고 주말에 가면 외출하기가 만날 수도 좋은. 있어요. 혼자 돌아다니기 좋은 코스? 코스네요. 가면 또 저를 만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런 메리트가 없어. 뭔 소리야? 그렇습니다. 네. 약간 혹시 오늘 방송 어땠는지 소감 잠깐씩 하고 나서 끝나는 걸로 할게요. 네, 제가 이렇게 컨디션이 약간 안 좋아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즐거웠고요. 예, 여름이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음식을 조심하셔야 돼요. 예, 진짜 음식을 조심하세요. 조심할 수 없는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상했다 싶으면 드시지 마세요. 네. 억지로 드시지 마세요. 가열해서 먹고. 네, 네, 네. 저는 급히 왔기 때문에 잘 안 된 거라고 준비를 덜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걱정했었는데 또 얘기를 좀 편하게 대해 주셔서 아주 좋았습니다. 또 많은 다양한 사례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네, 여행은 꼭 하세요. 베트남으로. 갑시다. 네, 그러면 두 분 수고하셨고요. 오늘 방송